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정혜기업연구소 유영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그동안 이제 어떤 분야의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렸을까요? 좀 다양했던 것 같고요. 창업 법인부터 시작해서 가업승계까지 여러 방면의 대표님들하고의 미팅을 좀 여러 차례 수년간 하면서 제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니즈 파악이 되고 그 니즈에 맞춰서 그래도 절세를 제일 주력으로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사람처럼 이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설립부터 승계 또는 상장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잉여금이 쌓이고 그 잉여금을 개인화 주주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맞아요. 그래서 절세를 누구나 이제 원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좀 그동안 대표님들께 절세 부분, 특히 절세하면 잉여금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는데 네. 오늘은 그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께 좀 최대한 쉽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또 미처분 잉여금 정확하게는 또 어떤 건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대표님들이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시고 또 저희처럼 이제 컨설턴트를 많이 접하신 대표님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인이 어쨌든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 수익금이 일부 법인세를 다 납부를 하고 또 아직 처분되지 않은 그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유경환 연구원님도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데 잉여금이 왜 없다 우리 회사는 예,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장부상에는 잉여금이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그 돈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장부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그 통장에는 그 돈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재투자 내지는 이제 또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라든가 또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이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은행이 좋아하는 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공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만큼을 갖고 계시는 법인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다 이제 기술 투자, 뭐 인력 투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 그냥 숫자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돈이 남았어요. 네. 그 돈을 재투자했어요. 요거는 현금이 어떤 자산으로 지금 바뀐 거니까 그쵸. 실제 잉여금이 있는 건데 네. 단지 현금이 아닐 뿐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구 개발비로 또 들어갔을 수도 네. 있고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실제 이익이 아닌데 은행 거래하신다거나 뭐 입찰을 하실 때 조금 이익이 안 나면 여러모로 좀 불리하니 불리하죠. 그것을 이익이 나은 나은 것처럼. 것처럼 두 번째 경비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좀 예전에 이런 용어들이 그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생겨서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꺼려 하시는데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분식회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그런 장부상에 남아있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공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권에서 좋아하는 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체를 대표님들이 갖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 그 정도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었냐라고 오히려 역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뭐 언젠가 회사가 청산을 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할 때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가치를 올림으로 해서 네. 대표님들이 분리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실제 이익 잉여금이 있던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장부상 있던 회사가 좀 가볍게 가기 위해서는 양쪽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잉여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사용할 비용을 다 사용하고 주주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래서 결국은 뭐 미처분 처분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어, 저는 사실 대표님들하고 미팅할 때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한번 여쭤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혹시 대표님 세금을 이거는 낸 걸로 알고 계시냐, 안 낸 걸로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면 낸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법인세를 대표님도 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안 낸 것 같다. 이렇게 음. 대표님께서 대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냈으니까 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안 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서 안 낸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남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그게 법인 돈이고 법인 돈이자 그게 그냥 내 돈이려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낸 거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상담도 하고 대표님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제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법인이라는 게 별도의 소위 쉽게 얘기해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법인은 부분인데 내가 아니다. 그렇죠. 남이다. 법 네. 인격체 별도의 그러니까 내 근데 돈이 아니고 가져오려면 뭔가 주주로서, 일정 그렇죠. 부분의 뭐 세금이든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셔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대표님들이 정리하실 때는 법인세를 낸 거는 법인이 낸 거지 내가 낸 게 아니고 내가 임원으로서 주주로서 이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는 주주로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법인의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로서 이 잉여금을 좀 개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주로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우선순위 배당이라는 게 있고요. 배당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은 자사 1년에 정기 배당이 있고 중간 배당 중간 배당 이렇게 이렇게 두 두 가지가 번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회사가 다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나요? 모든 회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 회사의 규칙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상담 의뢰하신 분 중에서 중간 배당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셨는데 정관을 보니까 중간 배당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회사가 어떤 뭐 조사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정관을 다 이제 조사할 때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가 내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상법상의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었을 경우에는 부인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항상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여지껏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별히 누가 와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다른 이슈로 어떤 점검을 받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 제출이 1번이거든요. 네. 당연히 중간 배당이 있었네.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잉여금을 개인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도를 먼저 정비해라. 제도 정비, 비상장 주식회사는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제도가 정확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어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유경환 연구원님이 첫 번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배당. 하지만 정기 배당은 규정이 따로 없어도 되지만 중간 배당은 정관의 규정을 꼭 만들어라. 네. 그리고 또 배당 말고 어떤 게 있나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사주라고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자사주 양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장 주식처럼 외부에서 우리 회사 이름을 알아서 이제 사거나 뭐 팔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회사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내가 아니고 남인데 그 남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라는 걸 통해서 자사주 보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소각이라는 걸 통해서 활용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자사주는 용어 자체는 자기 주식을 매입하니까 이 자사주 용어는 법인 입장에서의 용어네요. 네, 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 드리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주식을 것처럼 양도 파는 주주 거. 입장에서는 네. 양도를 하는 거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법인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네, 물론 자사주가 뭐 절차나 이런 게 다 있겠죠. 상법상의 절차가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사주라는 거를 사실은 돈이 있어야 이거를 또 양도를 해서 그 대가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너무 신규 창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마 생각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일단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는 법인들은 요건에 맞춰서 실행을 해보심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건에 맞춰서. 네. 그러면 배당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못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 그렇죠. 법인에 돈이 그대로 있으면 법인은 어차피 내 건데 어디 돈이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개인화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세금을 사실 내기가 쉽지 힘드시죠. 않겠죠. 네, 그러면 세금이 좀 낮으면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미처분 잉여금을 처리할 때 세금 부분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 입장도 조금 살짝은 고려를 해서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자사주 이슈들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후에 소각을 한다던가 자사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6억까지는 아마 세금이 없다는 것쯤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증여라는 것 자체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다 10년 동안 합산이 된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으시니까 기왕 10년 동안에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라면 기왕이면은 7억 정도까지는 1.38%의 낮은 세율로 저세율로 가져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때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7억을 1.38%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소리야 갑자기 7억이 왜 1.38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6억까지는 이제 배우자 공제라는 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 과세 구간, 과표 구간을 이용을 해서 1,000만 원, 1억에 대한 10%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저희가 증여신고를 하고 선신고를 하기 때문에 선신고 할인까지 받으셔서 3%까지 받아서 총 납부하시는 세금은 970만 원으로 그 실질적인 7억을 7억이 이제 가져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7억에 지금 1.38이면 1%면 700, 그렇죠. 한 700, 1,000만 원 정도? 그 네. 정도 7억인데 네, 네, 맞아요. 1,000만 원 정도 세금으로 개인화한다. 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법인에서는 돈은 이제 7억이 법인 밖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돈은 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 공제를 네. 썼다면 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겠네요. 네.
예, 보통 7억이면 아무리 적어도 일반 소득세로 한다면 최소 뭐 30%, 40%죠. 그럼요. 네, 40% 이상이 될 텐데 이렇게 1.38%요? 네, 1.38%. 1.38%면 만약에 부부간에 증여공제를 안 썼다면 이것부터 무조건 써야겠네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10년 동안에 나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다. 혹은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 네. 라고 하신다면 요거를 검토해 보시고 또 주주 구성에 따라서 하는 순서나 또 해야 될 절차들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의 배우자분까지 전부 이제 주식이 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증여를 통해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시고, 근데 뭐 그렇게 되어 있으신 구성이 되어 있으시면 바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들어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가 실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법인 대표님들 미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작정 해드릴 수는 없고요. 교차 증여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네, 서로 부부간에 교차를 해서 과세가 된 케이스도 있고 과세가 안 된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부 양쪽 간에 서로 증여가 없었다면 교차 증여가 되기는 하나 어떤 디테일한 기간상의, 어떤 기간에 네. 뭐 여유를 둔다거나 맞아요. 이런 게 조금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일단은 우리는 부부 증여를 한 적이 없어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두 분 다 주주라면 혹은 한 분이 주주라면 일단은 증여 공제를 활용한 잉여금 출구 전략을 활용해라.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세금이 낮으니까. 그렇죠. 제일 낮은 게 있는데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은 좀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다못해 그냥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최소 구간이 6%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38%라고 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실제 그 정도의 법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법인이라면 안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드렸던 대표님들도 상당수 있으시고 실제 뭐 그 이후에 돈을 쓰시는 방향들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다 다양하시니까 필요하신 자금은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드린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 높은 세율로 세금을 냈던 분들은 이렇게 7억이 1.38%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면 되게 만족도는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만족도 좀. 근데 이제 연구원님 최근에 우리 부부 증여 후 자사주 또 혹은 뭐 이익소가 관련해서 이제 과세가 된 케이스도 있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좀 고객들이 불안해하거나 뭐 그러시진 않았나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상 절차와 그 꼭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이거 안 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실행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하는 컨설팅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기업은 사실 1, 2년 하다가 문을 닫으시고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안 계세요. 대부분 보면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속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또 영위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후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또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귀속자라든가 또 기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그 법인의 컨디션에 맞게끔 제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플랜들을 다 짜서 진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받으시고 되게 이제 만족하셔서 주변에다가 컨설팅 받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컨설팅 받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실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에 한 뭐 1년, 2년 정도 그렇게 방문하시면서 뭐 체크해 드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마 눈에 잘 안 보이신다고 얘기를 대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좀 관리를 잘
차분하게 잘 해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후자인 경우,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 잘 해서 오히려 이제 소개 이렇게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은 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대표님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주로 비슷한 업종이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동네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난 컨설턴트들도 대부분 다 비슷해 왔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조금 괜찮은 몇 년 동안에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뭐 그게 꼭 그 저한테 일을 맡기고 안 맡기고를 떠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필요하실 때 그래도 전화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표님들께서 정작 필요하실 때 저를 찾아서 연락 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표님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주시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우선은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 라는 것 때문에 대표님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상법상의 뭐 정기주총이라던가 또 배당 이사회 결의라든가 또는 이제 주식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으세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거나 아니면은 창업 이후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간혹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드리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가 왜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적어도 최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법인 또한 마찬가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저는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고객들, 즉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히 우리 회사가 뭐 결산을 한다거나 또 결산 끝나고 나서 주가 평가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세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안내를 꾸준히 해준다면 맞아요. 좀 걱정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 자사주 특히 부부 공제를 증여 공제를 활용한 자사주에 대해서 7억을 1.38%로 개인화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세금은 뭐 비단 이거 하나의 예일 거고 또 방법이 다양하죠. 다양하죠. 이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 운영 또 전략에 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최초 창업해서 한 뭐 7년 이내의 법인인지 또 10년 이상 된 법인인지 또 30년 이상 된 법인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솔루션들이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대중적인 솔루션 내에서도 우리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반드시 필요한 컨디션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선은 기업 검토가 이제 우선시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제안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기업마다 뭐 기술이 계속 개발을 해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기술 개발 또 재투자 목적으로 잉여금을 보유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장점일 수도 네. 있죠. 기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고 또 기업 신용 등급 관리라고 해서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다못해 우리 소고기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 신용 등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뭐든지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넘치게 뭔가가 있으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시간과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적어도 한 뭐 10억 정도, 20억 요 사이 내외에서 한 7억 정도쯤이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적은 세율, 사실은 막상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 와서 다시 한번 또 짚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에 따라 또 실행 계획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부분으로 요 정도에서는 좀 엑시트하셔서 요즘 7억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대표님이 꼭 굳이 급여나 상여라든가 아니면 이런 배당, 어차피 배당이라는 것도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무서워서 뭐 급여도 적게 받아가시고 배당도 안 하신다는 대표님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업 여건만 맞으시면 7억 정도는 1.38%의 저세율로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상담을 통해서 더 깊게 얘기 나누고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면 이거를 무조건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다 빼야 되나. 또 혹은 그래도 우리는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걸 빼면 또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유동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렇죠. 특히 아까 이제 신용 등급 네. 거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예. 기업도 등급이 있다. 근데 이 신용 등급이 중요한 업종들도 있잖아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뭐 조달이나 뭐 입찰을 위주로 하는 그런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신용등급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면 신용 등급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전 검토들을 통해서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컨디션을 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그냥 그래 7억인데 1.38이면 너무 괜찮네. 그리고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게 반드시 우리 회사나 우리 대표님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쵸. 누군가한테는 뭐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 것처럼 마찬가지 법인한테도 이 7억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반드시 개인화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신 대표님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유보해야 되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또 그것조차도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잉여금을 출구 전략을 짤 때 가장 기본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 체크를 먼저 하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개인화를 나는 얼마나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가장 세금이 낮은 거를 또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전 증여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네.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것도 체크가 다 들어가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네요.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가 워낙 오픈이 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증여 신고는 뭐 간단하니까 그리고 자사주 법무사님들한테 맡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비용을 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인 점검이나 또 미래에 대한 전략이 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조금 적게 개인화했지만 이게 길게 봐서는 대표님이나 대표님 회사에 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다 체크를 해드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만큼 제안서 다 보여드리고 실행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실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염려는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많이 문의하시는 게 또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뭐 잉여금을 꼭 이거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잉여금 정리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쌓여 있으면서 자산이라는 거에 이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다 사실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때문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손익은 딱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실제 몇 억씩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났었던 업체들도 최근 들어서는 몇천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업체들은 보면 대부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거의 뭐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주식가치 평가라는 거를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라는 거는 이미 이제 법령으로 상증세법 54조에 보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이미 명시가 되어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가 실제 손익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부분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또 승계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전인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막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은 1순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승계까지 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기업 가치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우리 설립할 때 5천 원, 만 원짜리가 뭐 적게는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 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주로서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아까 같은 자사주를 활용한다거나 이럴 때 중요공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차익은 주가는 엄청 높아가지고 금액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세금이. 이런 회사들 어제 가업승계는 우리는 해야 되는데 좀 지금 넘기려고 보니까 너무 세금이 커요. 그렇다고 잉여금을 빼려니까 또 그것도 세금이 커요.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주식 가치를 조절을 하면서 주식 가치를.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처분을 일정 부분은 하고 사실은 뭐 7억에 1.38%고 10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미만이시니까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주식을 일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승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창업주 대표님에서 완벽하게 다른 또 제3의 인물, 제2의 인물로 이전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기업의 뭐 여러 가지 모양이나 뭐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잉여금을 추구 전략을 할 때 대표님들이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낮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적은 주식을 정리하면서 많은 금액을 액탈 때는 뭐 주가가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많은 주식을 좀 정리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낮을 때 하는 게 또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겠네요. 케이스마다 너무 많이 다르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높을 때 하세요, 낮을 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목적이 뭐냐. 맞아요. 잉여금을 주식을 적게 정리하고 많이 갖고 오고 싶냐.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이 자산을 줄여서 넘길 때 좀 세금을 적게 할 거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잘 봐야 되고 대표님 제일 먼저는 우선은 이제 기업의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가 그만큼 금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현금을 그래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의 니즈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신 목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고 또 주식가치 말씀하셨다시피 주식가치가 우리 회사가 과도하게 높다 아니면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부분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긴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실행하고 사후관리 이렇게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대표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처분하지 않는 잉여금 네. 이거는 주주의 것입니다. 이 주주가 가져가야 될 돈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배당이나
배당할 때는 아까 중간 배당하시려면 제도부터 정비해라. 정관. 네, 말씀해 주셨고 정관 정비. 그다음은 자사주인데 증여공제가 살아있는 대표님들 즉 10년간 증여를 해준 적도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러면 아까 7억까지 1.38%로 38%. 네, 개인화가 된다. 내가 중요한 적이 없다면 요건 꼭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를 앞둔 회사들은 일단은 아까 주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부터 좀 낮춰서 낮은 세금으로 좀 이 자산 회사 우리 기업을 다음 세대에 승계하는 게 가장 또 포인트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우리 대표님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용할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더 상세한 부분은 우리 그리고 또 하나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승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퇴직을 하시는 대표님들, 창업주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미처분 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라는 걸 또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퇴직금 자체도 이제 어쨌든 낮은 세율, 그냥 일반 우리가 근로소득보다는 낮은 세율, 저세율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오시기에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퇴직을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퇴직금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대표님은 퇴직하는 대신에 이제 현금을 맞아요. 보유하게 되고 노후 자금을 네, 그러면서 잉여금에서 주가가 낮아지니까 또 그쵸. 승계에 대한 세금은 또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실 때는 이게 이제 현직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일정 요건을 맞추신 분은 꼭 반드시 현직에 안 계셔도 되고 또 그쵸. 이런 케이스가 사전 증여를 다르기 하실 때문에 건지 네, 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근데 내가 지금 퇴직을 하면 이 요건이 안 맞아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그 금액만큼 뭐 연금을 따로 퇴직금을 따로 적립을 안 하셨다면 뭐 DC형으로 좀 한 번에 해서 그렇죠. 주가를 낮추는 방법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할수록 따질 게 많아서 대표님들이 물론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우리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점검을 받아보시고 맞는 플랜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컨설팅을 하시게 될 때는 이분이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네.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플랜이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컨설팅 할 때 반드시 그 관리 기간에 대한 계약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실행계획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안내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그랬을 때 이제 만족도가 있으시니까 또 대표님들께서 이제 주변에 대표님들한테 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유경환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뭐 연구소 내에서도 가장 소개를 많이 받는 대표님들한테 소개를 많이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님들이 단순히 지금의 어떤 세금 적게 뭘 좀 개인화할까 이게 아니라 길게 함께 갈 파트너, 맞아요. 동반자로서 같이 중요한 것 갈 같습니다. 우리 회사를 함께 도와줄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우리 유경환 우리 연구원님께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경환 연구원님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제가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님들이 실행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실행을 못 하셔서 몇 년째 똑같은 위치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뵙고 그리고 또 제가 전략 짜드린 걸대로 실행을 하셔서 많은 부분 발전을 하시고 또 그런 대표님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해소하신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믿고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검토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유경환 연구원님 전략부터 점검, 전략, 실행, 사후관리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들 궁금하신 점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또 우리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또 뭐 댓글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